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살이 찐다든지 나에게만 대사질환이 생기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비롯해서 만성질환,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까지 이런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대사질환을 가지게 되는 그 시초에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많은 질환의 시작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만 잘 극복해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80%, 90%에 해당되는 많은 질환들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가장 작은 공장인 세포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오늘 다룰 내용 자체도 세포가 건강해지는 방법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시고 꼭 이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내 몸을 되돌리는 8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영양과 식단 그리고 몸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정리했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반응들은 보통 싸움, 회피, 그리고 생존, 도망과 같은 반응을 표현합니다. 원시시대에 말 그대로 팬티만 입고 돌아다녔을 때 최고의 스트레스는 바로 이런 식의 생존과 관련된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코티솔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당을 혈액 내에 올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생존과 조금 떨어져 있는 다양한 내분기 기관들의 작용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슐린 작용을 더불어서 생식, 성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정신, 신경계 호르몬 등 각 장기의 수용체 민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것이죠. 내 생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악순환 삼각고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코티솔, 포도당, 인슐린 이 삼각고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금방 포도당이 올라갈 것이고 포도당이 올라가면 이를 낮추기 위해서 먹지 않아도 인슐린 분비가 됩니다. 그럼 또 코티솔은 포도당을 기껏 올려놨는데 혈액 내 포도당이 없어지니 다시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고 악순환고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이 삼각고리를 기준으로 각 요소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정제탄수화물, 액상과당 등이 이 고리의 포도당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인슐린이 올라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돼서 먹을 게 땡기고 단 게 땡기는 상황에서 정제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 악순환 고리에 불을 지피는 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수면 상태가 안 좋거나 장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만성적인 부신 피로가 있어서 코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들은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보통 다들 식단과 운동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이렇게 내 몸이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살이 찌고 혈압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혈압이나 당뇨를 낮추는데 명상이나 잠을 잘 자라는 이런 방식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스트레스 환경에서 멀어지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노력이나 환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스트레스 영양소들을 섭취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진정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 부교감 신경을 올려주는 레시틴,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활성형 엽산,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영양제, 홍경천 추출물,
태아닌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 시작은 만성 염증과 내장 지방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몸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좋은 지방은 피하 지방이라고 안내드렸고 나쁜 지방은 이소성 지방 그리고 복부 내장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서 어떤 한 가지 장기처럼 작용을 하는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염증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킵니다. TNF-알파라고 하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이 염증성 물질은 근육이나 장기에 작용해서 우리 몸 인슐린 시스템을 교란시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시작하는 시초가 바로 근육이 점점 빠지면서 나쁜 지방이 쌓이고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육이 빠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근육에서는 사실 이 염증 물질을 막아주는 만능 물질인 마이오카인을 분비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카인을 잘 분비할 수 있도록 근육 운동과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 염증이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SBS 다큐멘터리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걸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먹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들, 예를 들면 달걀, 옥수수, 소고기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염증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방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항연 시스템을 작동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고 오메가6는 반대로 외부 균과 싸울 때 꼭 필요한 염증 시스템을 작동해서 몸을 보호하고 방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오메가6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적절한 비율로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존재하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보통 4 이하로 권장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달걀, 옥수수, 소고기 이런 음식들의 이 지방산 비율을 알아봤더니 60대 1, 40대 1, 심지어 소고기는 108대 1까지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오메가6의 비중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는 식단을 먹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비중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염증을 과도하게 만드는 환경과 식단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에서도 이런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옥수수유, 해바라기유와 같은 기름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특히 열을 가해서 요리나 튀김을 먹는다고 한다면 염증을 유발하는 이 시스템을 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메가6 지방산은 장점도 물론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비만, 과민성 대장, 관절염, 천식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류, 가공식품들을 비롯해서 열에 가한 기름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야채류, 생선을 드시는 비중을 높인다. 너무 당연한 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메가3를 제품으로 드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저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오메가3가 많습니다. 오메가3만큼은 몇 개월에 얼마 이런 식의 가성비를 논하지 마시고 오메가3가 완제품으로 이 IFOS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나 믿을 수 있는 원료 회사들의 제품을 그리고 함량, 산패도를 꼭 확인하시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오메가3, 특히 산패도가 심한 오메가3는 오히려 먹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특히 해양 오염이 심해지는 상황이 오면서 식물성, 동물성 할 거 없이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 이런 오염을 거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없이 함량만 눈속임에서 파는 오메가3들은 산패도도 심하고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독성 물질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늘려서 이를 저장하고 가두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악순환 고리가 시작되는 거죠. 주변에서 간혹 디톡스 혹은 운동을 통해서 지방이 빠지면 체내 독성 물질이 다 나오면서 설사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이런 반응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오메가3는 중금속 검사, 산패도, 좋은 원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이 인정을 받은 제품을 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세포막이 너무 딱딱하다. 세포막은 유동성이 핵심이다. 세포막에는 수많은 수용체와 그리고 세포 내외 성분을 이동시키는 통로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온갖 신호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세포막입니다.
때문에 세포막이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것이야말로 인슐린을 비롯한 대사체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세포막은 어떤 경우에 건강하지 못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인데 오메가6의 함량이 높아진다든지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불안정하면 세포막 움직임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정확히는 오메가3의 비율이 더 높은 세포막은 움직임과 활성이 활발한 데 비해 오메가6의 비율이 높은 세포막은 움직임이 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인슐린과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진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제가 레시틴과 오메가3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세포막 구조를 정상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세포막의 활성이 높은 부위들, 예를 들면 뇌, 눈, 간, 그리고 정자의 꼬리와 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한 부위일수록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 그리고 레시틴 오메가3가 함량이 높을수록 세포막을 정상화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세포막과 관련해서 영양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무슨 영양결핍이냐, 당뇨와 같은 것은 오히려 영양과다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정확히 표현은 칼로리 과다 상태이지 핵심 필수 미네랄 등은 결핍된 영양 결핍 상태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주환이 당뇨에 좋냐? 이걸 먹어도 좋은지, 혹은 돼지 감자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팥을 어떻게 먹으면 당뇨에 좋다든지 이런 방식이 맞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먼저 체크하고자 합니다. 미네랄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쓴 인슐린들, 즉 인슐린과 결합돼서 다 쓴 수용체들은 다시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서 재사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 쓴 것들은 들어오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 과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효소의 중심에 아연, 크롬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필수 미네랄이 결핍되면 효소 활성이 떨어질 테고 이로 인해서 한정된 세포막에 다 쓴 수용체들이 계속 남아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슐린이 와도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으면 당연히 인슐린 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항상 마그네슘을 비롯한 아연, 크롬, 그리고 비타민 복합제들은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체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습관은 물론이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 비만 및 장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미네랄 결핍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기본적인 필수 미네랄을 챙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내용들을 포함해서 장 환경 상태, 그리고 수면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몸이 대사되지 않는 몸인데,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인데 체중 감소나 당뇨를 개선하고자 식사를 거르고 급격히 운동을 한다든지 한다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번 삐끗하는 순간 혹은 내가 목표했던 기간이 끝난 경우에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 음식들은 당연히 대사체계로 진행되지 않겠죠. 바로 다 살로,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래서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해서 순간 체중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방향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노력을 한다면 저절로 불필요한 지방이 빠질 것이고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도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나 오늘 설명드린 영양소 조합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과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